긴급 베네수엘라 국채 27% 폭등, 메이 원유 무기한 통제, 한국 원화, 64개국 중 꼴찌 5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는데 그 순간 디폴트 채권 가격이 27% 폭등했습니다. 휴지 조각이라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갑자기 돈이 됐어요. 근데 더 소름인 건 이걸 미리 베팅했던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국이 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무기한 통제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원화 가치는 글로벌 64개국 중 꼴찌 5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1월 5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하루 만에 27% 폭등한 겁니다. 2027년 만기 베네수엘라 국채, 마두로 대통령 압송 직전 액면가 달러당 33센트였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2센트로 치솟았죠. 27% 급등입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2035년 만기 채권도 26센트에서 33센트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 채권들은 2017년부터 디폴트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는데 그 순간 디폴트 채권 가격이 27% 폭등했습니다. 휴지 조각이라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갑자기 돈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6일 미국이 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무기한 통제한다.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압송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에는 하루 350만 배럴을 생산했죠. 하지만 마두로 정권에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경제는 8년 전보다 30% 축소됐습니다. GDP는 국제통화기금 IMF 추정 기준 약 800억 달러,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 베네수엘라는 2017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DVSA가 해외 채권 상환에 실패한 거죠. 전체 대외 부채는 1,500억, 1,700억 달러, GDP의 2배가 넘습니다. 미지급 이자를 포함하면 국채와 PDVSA 채권만 약 1,000억 달러.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국채 폭등, 그런데 누군가는 샀다. 근데 더 소름인 건 이 휴지 조각을 계속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헤지펀드들이죠. 이걸 미리 베팅했던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샀을까요?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명단, 브로드리치, 윈터브룩, 캐피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RBC, 블루베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티로 프라이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름,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가 설립한 곳이죠. 이들은 왜 휴지 조각을 샀을까요? 신흥국 전문 헤지펀드인 브로드리치의 브래들리 위켄스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는 증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신호를 이정표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뭘 봤을까요? 시그널 1, 쉐브론 면허 갱신. 트럼프 행정부가 쉐브론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면허를 갱신해줬습니다. 시그널 2, 특사 파견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사를 보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그널 3, 군사적 압박. 2024년 하반기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격했습니다. 연말에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부대를 급파했죠. 헤지펀드들은 이 모든 신호를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축출하려 한다. 그리고 베팅했습니다. 결과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는 코로나19 기간 액면가 약 10센트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42센트, 4배 이상의 수익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2026년 10월 만기 국채는 작년 8월 이후 4개월 만에 100% 이상 치솟았습니다. 원유 통제 메이 무기한 통제한다. 그리고 1월 6일 미국이 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제한다. 수익금도 미국이 관리한다. 공급받는 기간은 무제한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이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석유를 훔치는 게 아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시장에 다시 팔고 미국 재무부에 베네수엘라 명의 계좌에 예치한다. 해당 자금을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를 판 대금으로 미국산 상품을 살 것이다. 미국은 상품을 더 팔고 베네수엘라는 제재로 막혔던 원유를 팔 수 있게 되니 윈윈이라는 논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응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쉐브론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국내 석유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가진 국가라는 원칙을 지키며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죠. 시장 반응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소식에 서부 텍사스유 타블로자 WTI 1개월 선물 가격은 1.5% 하락해 배럴당 5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죠. 런던 IC의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3월물은 배럴당 1.06달러, 1.7% 하락한 60.70달러. 석유 기업 희비가 엇갈렸다. 정유업체들의 주가는 혼재된 양상입니다. 장이 열렸을 때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쉐브론 0.87% 하락, 엑소모빌 2.09% 하락, 코노코필립스 3.02% 하락. 왜 하락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라이트 장관이 원유 판매 대금을 이 기업들 빚 갚는 데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회사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부담,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를 위해 방향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관건인데요. 10년 동안 약 100억 달러씩 해마다 들어갈 전망입니다. 장기적 이점, 대규모 중진류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 1순위, 쉐브론 과거 워낙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관여해왔고 차베스 정권에게 빼앗긴 시설도 베네수엘라 내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산유량의 23% 산하를 차지하죠. 재건사업 참여 1순위 회사로 꼽힙니다. 대박친 사람, 폴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작년 말 미국 내 주유소 체인덤시트고 CITO 차원코를 경매에서 59억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시트고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소유입니다. 90년대에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기도 했죠. 작년 말에는 이 주유소 체인의 가치가 그리 높게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지는 셈입니다. 트럼프의 전략 석유 재가동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MBC 인터뷰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의 석유 산업 재건 과정을 미국 정부가 보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1년 6개월 안에 재가동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돼야 하고 석유 회사들이 먼저 이를 부담하겠지만 이후에는 우리 정부나 사업 수익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산유량을 1990년대 정점이던 하루 350만 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JP모간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지 채무 재조정으로 가는 경로가 어떻게 열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시티의 신흥시장 전략가 도나토 과리노는 CNBC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일은 큰 도박이다. 새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충성할지 여부가 의문이다. 새 정부가 워싱턴과 어떤 정치적 관계를 맺을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처음에는 마두로 체포를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1월 4일 태도를 바꿔 미국의 협력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미국을 제국주의적 위협으로 간주해온 정부 내 강경파들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2025년 1월 5일 베네수엘라 국채는 하루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4개월 만에 100% 상승했고요. 휴지 조각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은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1년 6개월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승자는 시그널을 읽고 미리 베팅한 헤지펀드들 쉐브론 같은 석유 기업들 시트고를 인수한 폴 싱업 회자는 축출된 마두로 채무 재조정을 기다리는 채권자들 불확실성에 노출된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리고 가장 큰 승자는 트럼프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미국산 상품 수출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건 큰 도박이다. 한국 원화 가치 64개국 중 뒤에서 5번째,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 이어 저평가 5번째입니다. 지난해 연말 실효 환율 반짝 상승 후 반락했고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화 저평가 지속에 경제 펀더멘털 키워야 한다. 올해 GDP 성장률 미국 2점 3%, 한국 2점 5% 전망 원화의 가치가 글로벌 주요 64개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요 교역국 통화와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명목 실효 환율이 최저 수준을 이어가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을 높여 원화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효 환율 주요 64개국 중 꼴찌 4위입니다. 11일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나라 명목 실효 환율 NEER 22년이 100기준은 86.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 64개국 중 아르헨티나 4.89, 터키 16.27, 일본 70.14, 인도 86.01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주요 교역 상대 64개국과의 무역 교역량을 반영해 가중 평균한 수치로 주요국 통화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명목 실효 환율은 지난 6일 기준 103.15로 기준선 100을 상회하며 고평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시아 인접국인 중국 역시 같은 날 107.72를 보이며 위안화도 강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실효 환율은 지난해 12월 23일 84.8까지 하락한 이래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10월 14일 84.78,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이 급락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외환당국은 강력한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환율은 30원가량 급락, 명목 실효 환율 역시 84.8에서 86.6으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당국의 구두 개입과 대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명목 실효 환율이 당시 구두 개입 직후에 레벨인 86.6을 밑도는 만큼 원화가 다시 힘이 빠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해 들어 원 자달러 환율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50원대를 웃도는 데다 연초 강달러 흐름과 역내 실수요, 외국인 증시 순매도가 맞물리며 원화 저평가 국면으로 재차 접어들었습니다. 당국 개입 약발 시들 결국 경제 펀더멘털 키워야 새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로 원화가 재차 약세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이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여는 듯 다시 환율 관리에 돌입했지만 또 일시적인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화 펀더멘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진입하면서 미국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꾸 정부나 당국이 개입하는 관리형 경제로 가기보다는 낮아진 우리 성장률을 높여서 시장 자율로 환율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투자은행 IB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직전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로 종전 전망치와 같습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양국이 2.0%로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IBK 경제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선 현 당국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성장성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당국의 지속적인 의지로 당분간 명목 환율의 상단은 1,450원 초중반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하향 안정화에 성공한 환율이 반등하면서 당국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경계가 고조하고 있다면서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당국 발언도 구두 실개입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 만큼 당분간 1,450원 초중반 중심으로 등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